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2019년도 경정승진시험 형사소송법은 일단 한마디로 말하면은 좀 당황스러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현지에 계신 분들이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단문도 책에 나와 있는 제목 그대로, 사례도 책에 나와 있는 것을 위주로 준비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런데 이번 시험에서는 꼭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단문으로서 공범자, 모든 책들의 공범자 자백으로 나와 있는데 이 자백의 증거 능력이 나왔어요. 그러면 자백의 증거 능력과 관련해 가지고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범자 자백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러면 법정 진술, 그 다음에 검사 면전 진술. 이 검사 면전의 진술 같은 경우는 이제 312조 사항으로 갔다가 314조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취지가 되겠고, 그 다음에 사경 면전 진술. 사경 작성 공범 피신이죠. 그래서 공범자 자백은 이제 312조 사망 갔다가 314조 못 간다. 이런 정도가 이제 기본적인 내용인데, 우리가 이제 단문집에는 공범자 자백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여기에다 더해가지고 공범의 증인적격과 관련해서 이게 이제 어느 정도의 양으로서 들어가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증인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공범자 자백이 기본적으로 공판정에서 자백의 증거 능력 선서를 하고 이루어지면은 기본적으로 증인적격이 인정이 안 되니까 선서 없이 이루어진 법정 진술로도 나가고, 그 다음에 변론 분리 시에 증인이 되니까 변론 분리 시에는 어떤 증언을 통해 가지고 증거로 쓸 수 있다. 이런 정도의 처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범의 자백의 증거 능력도 이렇게 나오니까 지금 여러 승진을 시험 보신 분들 보니까 정신 없으세요. 그래서 공범자 자백은 준비를 했는데 공범자 자백의 증거 능력은 준비를 못 하다 보니까 실제 당황하셨다. 이것은 우리가 바쁜 와중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조금 힘들었다. 그리고 설문위에 체포 구속된 피의자의 인권보장제도 역시 인신구속과 인권보장, 피고인에 대한 것을까지 함께 준비하다가 갑자기 피의자로 나오니까 또 당황해서 피의자로 나와서 당황해가지고 이번에 피고인 부분 빼고 또 피의자에 대해서 좀 강화해서 쓰면 되는데 좀 힘들었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고요. 실제로 이렇게 변형되어서 나오게 되면은 뭘 써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이제 짧은 시간이 80분의 시험이 생각보다 짧거든요. 짧은 시험 시간에 이걸 생각하는 거 너무 당혹스럽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이런 시험 체계를 보게 되면은 향후에는 어떤 단문이 큰 단문이 있으면 이 단문의 부분을 정확히 알고, 그리고 단문 전체의 내용을 좀 잘 알아야 되죠. 예를 들면은 이 공범자 자백 같은 경우는 사례에서 어떤 증인적격, 법정 진술의 증거 능력, 어떤 검사 작성 공범 피신이라든지 사경 작성 공범 피신 등등에 대해서 사례로서 항상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중요한 사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례를 준비하신 분들은 머릿속에 생각을 하시고 쓰시면 충분히 쓰실 수 있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응용 능력을 생각하기에는 80분은 너무 짧았고 이 사례가 너무 힘이 들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뭐 공범자백이라든지 어떤 체포 구속된 피의자, 뭐 인신구속과 인권보장 이런 것들을 단문을 실제 대비했다 하더라도 상당히 당황해서 쓰지 못하는 상황이 많이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례 문제를 보겠는데, 이 사례 문제는 외견상으로 볼 때는 상당히 수작이고 실무와도 많이 관련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법시험, 변호사 시험, 경찰 쪽의 시험, 뭐 5급 공채 행시 이런 쪽에서도 이렇게 똑같은 사례로 나오지 않은 사례를 출제했다는 점에서는 그냥 대충 책에 있는 것만 암기하고 그냥 암기 위주로 공부를 한 사람들에 있어서는 상당한 충격이었고요. 실제로 이번에 시험을 보신 분들도 상당히 충격적인 결과를 많이 낳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논점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대비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경 A는 피의자 갑의 아동청소년의 성보에 관한 법률의 범죄 혐의로 영장을 발부하다. 실제 판례 사례입니다. 사경 A가 아청법 위반을 가지고 이제 이 판례로 압수수색 영장을 받는다. 원래 실제 사안에서는 음란물 유포 혐의로 영장을 받았죠.
그런데 갑의 참여하에 주거지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필로폰을 발견되자 갑을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현행범을 체포하면서 압수하였다. 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현행범 체포하고 여기에서 체포 현장에서 압수를 했다. 그리고 이제 앞에 뒤에 가면은 사후영장까지 받아요. 이런 형태고, 그 다음에 A는 갑의 체포 현장에서 필로폰 매매의 여죄를 수사하기 위해서 휴대폰을 확인하던 중 갑이 을에게 휴대폰을 필로폰을 암시하는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서 대화하기를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고 여기서 현장에서 이제 A가 갑의 휴대폰을 발견하고 휴대폰에서 갑이 을한테 전송한 어떤 문자, 이 문자를 발견하고 이 문자를 사진 촬영합니다. 사진 촬영하고 이를 휴대폰으로 촬영했다. 이후에 사후영장을 또 발부받았다라고 하고요. 내려가서 근데 사후영장은 마약에 대해서만 사후영장을 받고 여기는 사후영장을 안 받았다. 자, 그 다음에 이후 A가 을이 갑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을을 피의자로 출석을 요구해서 조사했는데 A가 을을 피의자로 조사했다. 그리고 을은 친구인 병으로부터 물건 좀 사려고 하니까 휴대폰 좀 문자 좀 보내달라 이런 말을 듣고 문자를 보냈다. 그러니까 조사를 했더니 을이 진술을 하는데 어떤 병의 진술이 기재가 되죠. 자, 자신은 그 물건이 필로폰인지도 몰랐고 각각 필로폰을 거래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했다. 그래서 A는 을에 대해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했는데 여기서 먼저 한 가지 보면은 을과 병이 공범인가요? 공범 아닙니다. 을이 주장하는 거 여기 경찰 조사에서도 이걸 조사하려고 했고 별건으로 나오는데 병이 필로폰을 구매했고 그 다음에 알면서 도와준 것도 아니잖아요. 병이 범행을 했고 여기에는 공범이 아니고요. 그냥 도와줬는데 고의 자체도 없어요. 자, 이런 상황이고 자 1번부터 그래서 문제는 항상 문항별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1번부터 보시면 사경 A가 갑으로부터 압수한 필로폰은 증거 능력이 있느냐. 항상 이걸 보시면 채점 기준표를 제가 이제 여기다 예시로 배점을 해놨는데 배점을 이렇게 꼭 준다는 건 아니고요. 많은 분들이 내가 지금 채점을 하고 점수가 얼마 정도 될 것인가 궁금해서 그냥 예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참조만 하시고 실제 점수가 다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나는 완벽히 썼다고 했는데 완벽히 안 쓰신 분도 있고 좀 대충 썼다고 했는데 자기가 자기를 박하게 보는 사람 대충 썼다고 했는데 점수가 더 나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필로폰은 증거 능력이 있느냐 항상 증거 능력을 묻게 되면은 이 증거 배제 근거와 관련해서 기준이 써야 되겠죠. 그래서 증거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참고로 이 압수는 그냥 적법해요. 실제 사안에서는 음란물 유포 혐의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가 가다가 뭘 발견해요? 바로 대마 수지를 발견하는데 이걸 압수하고 사후영장을 안 받은 사안이에요. 그래서 체포 현장의 압수로서 사후영장이 없어서 위수중 처리가 됐는데 여기에서는 사후영장 받아서 우리가 감각적으로 증거로 써요. 그러나 증거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증거 능력이 있느냐 물으면은 항상 사례라고 하는 건 그래요. 증거 배제의 기준부터. 그래서 문제점 다음에 위수중에 대해 쓰고 필로폰은 물건이니까 성질 영상 불변론, 성상 불변론도 써야 되겠고 증거 배제의 기준, 배제 기준. 그래서 헌법 12조 1항, 헌법 12조 1항의 적법 절차 원칙이 기준이 되겠고 과연 이 기준에서 이의 경량을 통해 중대한 위법이 있느냐 향후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그래서 수집 절차의 문제로 들어가고 이 수집 절차에서 이게 이제 12점이니까 제가 이제 답안에 썼어요. 뭐냐면
이 영장의 효력으로 담보할 수 있느냐. 그러면 영장은 특정 영장을 의미하고 개별 영장이니까 별건 압수로서 별건이기 때문에 별건에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들어갈 거고, 사실 이 정도는 한 1점 정도니까 이 문제점에다가 써도 상관없어요. 어느 쪽에든지 언급이 돼 있으면 이건 추가로 점수를 추가가 아니라 당연히 점수를 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영장주의 예외로 가면은 우리가 영장주의 예외에서 항상 하는 거, 이건 수사 단계에 이루어진 강제적인 압수이기 때문에 뭐 3개는 나갈 거고, 216조 1항 1호, 216조 2항, 그 다음에 218조로 날아갈 것이고, 그 다음에 긴급체포가 성공한 것도 아니에요. 긴급체포가 성공한 것도 아니니까 217조 1항도 날아간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216조 뭐 3항이라든지 216조 1항 2호로 가는데, 항상 범죄 장소에서 압수와 관련해서 우리는 이제 마약 소지도 범죄라고 봐가지고 범죄 장소에 압수로 들어갈 여지가 있어요. 그러나 최근의 추세는 이미 이렇게 체포가 됐다 그러면 이 범죄 장소와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긴급성을 결하하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게 일반적인 태도고, 그러면 이제 결국은 체포 현장인데, 체포 현장에서 사실 논점도 없어요. 왜냐하면 체포가 이미 성공을 해서, 체포가 성공하게 되면은 시간적 장소적 접착설부터 해가지고 현장설, 체포 착수설, 체포 실현설 어떤 견해도 되거든요. 대상물은 현행범으로 체포한 마약이기 때문에 이것도 대상도 상관없고 사후영장도 상관없고 전부 다 된단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안 적용해서 모든 요건 충족하니까 증거로 살 수 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얘기, A가 갑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촬영한 사진. 이게 사실은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사법경찰관이, 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사법경찰관이 영장 없이 증거물을 사진으로 찍는다. 범행 현장, 시위 현장을 사진으로 찍어서 체증사진을 찍는다. 사경이 사진을 촬영하는데, 그래가지고 이 문자 메시지를 촬영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증거로 쓰느냐와 관련해서 출제 의도는 분명히 알겠습니다. 출제 의도는 알겠는데 이 문제가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자, 먼저 여기서 앞에 본문에서도 이 문자 메시지는 갑, 을의 대화 내용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갑이 을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내용만 촬영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일단 문자 메시지의 속성부터 한번 보면은 이 문자의 속성이 과연 무엇이냐, 이렇게 보게 되면 이 부분은 이게 사실은 이게 진술이냐 비진술이냐가 상당히 이게 애매한 사안이에요. 사실 변호사 시험이나 사법 시험 5급 공채 행시에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게 입증 취지가 좀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의미 내용이 문제되느냐, 아니면 비진술 증거로서 존재 자체가 문제되느냐. 답안지에는 써놨는데 어떠한 진술이 전문 증거인지 여부는 요증 사실과의 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진술의 의미 내용이 문제되면 전문 증거이지만 진술의 존재 자체, 즉 예컨대 명예훼손죄에서 명예훼손적 발언을 들은 자의 증언과 같은 경우는 본래 증거이지 전문 증거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이 문자와 관련해서 이 비진술 증거로 냈을까요? 만약에 예를 들면 뭐 얼음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큰 거 한 장,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 10만 원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면은 이런 문자의 이 존재 자체가 실제 실행행위, 그러니까 상대방을 유인하는 것과 관련해서 증거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 진술 의미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마약을 구매하겠느냐, 마약 구매 의사와 관련한 내용에 초점을 준다면은
의미 내용이 문제가 되죠. 그러면 이건 또 전문 증거고, 또 이그 문자의 속성을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어요. 사실 존재 자체가 문제되는 것은 이제 증거물, 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증거 서류,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다양하게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이건 증거조사에 관한 구분인데 이 진술 비진술이 애매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마도 예전에 2012년 사법시험, 2013년 변호사 시험에서 이 보이스피싱을 하면서 문자를 보내죠. 그래서 문자를 보내가지고 빨리 들어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 문자를 보낸 사실이 있냐 없냐, 그리고 거기 문제는 초점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명확하긴 한데 여기에서는 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문자의 속성을 비진술 증거로 하면은 우리 욕설 휴대폰 문자 메시지, 비진술 증거의 대체물인 사진으로 가는데, 근데 이제 사실 우리 시험에서 아예 대놓고 의미 내용을 왜 이렇게 강조해서 썼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만 강조해서 안 썼으면은 대화 내용이다, 무슨 내용이다, 갑이을에게 문자를 보낸 거다 하면은 거의 이게 확실합니다. 근데 의미 내용으로 쓰면 이건 입증 취지에 따라서 어떤 피고인 갑이 보낸 진술서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313조 1항과 313조 2항 작성자의 진정성이니까 대체 증명으로 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해요. 그래서 아마 채점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채점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은 좀 일반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5급 공채는 이렇게 입증 취지가 모호해서 답안이 갈리면은 배점을 따로따로 다 줍니다. 이쪽으로 갔을 때 얼마, 이쪽으로 갔을 때 얼마 하는데 우리 출제도 아마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좀 그런 방향으로 해석이 됐으면 좋겠는데 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참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비진술 증거의 대체물인 사진 쪽으로 의도는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저도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실 교수님들이 출제를 하면은 의도가 어떻든 문제가 잘못되면은 저희가 강평을 하고 해설을 내고 실제 학생들의 답안을 보고 채점 기준을 바꿉니다. 근데 우리 시험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좀 채점 기준을 좀 나눠서 이 두 가분째가 갈릴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자 메시지. 그리고 이제 증거 능력을 물어봤기 때문에 사진이기 때문에 사본 아니겠습니까? 이 사진으로서 사본은 원전불능, 최량 증거의 법칙에 따라서 실질적 직접주의에 파생된 최량 증거의 법칙, 원전불능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원본 존재했을 것, 원본을 정확히 전사, 원본 제출이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할 것. 근데 이제 사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이 사진 촬영이에요. 사실 여기 보면은 실제 판례 사안들은 사인이 촬영해가지고 적법하게 이미 제출한 사안들이 대부분입니다. 욕설 휴대폰 문자 메시지도 피해자가 욕설이 담긴 휴대폰을 찍어가지고 자기가 임의로 제출했어요. 그래서 압수에는 문제가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제가 각주에다 하나 실어놨는데 이 진술서로 본다고 해도 범죄 피해자가 공갈 내용을, 내가 공갈당하고 있다, 동생아 나 힘들어 죽겠다, 이 공갈 내용을 담은 문자를 보내요. 이건 그냥 진술서인데 보통은 다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근데 수사기관이 사진을 촬영한다 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 사안에서는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진 촬영과 관련해서 임의수사냐 강제수사냐 이 논의를 쓸 수밖에 없는데 이걸 의도하고 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사진이 이제 임의수사냐 강제수사냐, 사실 임의수사로 간다면은 좀 편해요. 현필긴상이라고 하는 요건하에 이게 비례성으로 보고 비례 원칙으로 해서 적법하게 촬영이 가능하다. 근데 강제수사로 보게 되면은 미치겠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쓰신 분이 거의 없는 걸로 보이는데 강제수사로 보면은 체포 현장에서 검증으로 갈 수도 있어요. 216조 1항 2호에서 체포 현장에서 이 검증에 준하는 것으로 가가지고 이 체포 현장에서 압수수색은 압수의 경우는 사후영장이 필요하지만 검증은 사후영장이 필요 없다고 갈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사실 이렇게 가는 방법도 있지만
이걸 보통 생각했겠냐 이 말이죠. 보통 이제 이렇게 가서 체포 현장에 검증에 준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사후영장이 필요 없다 하는데 조금 요구하는 답은 아닌 것 같고, 강제 수사로 취급하면은 현필긴상이 영장주의 예외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요건을 충족해 가지고 적법하다. 일단 사진 촬영을 어떻게든 해놓고요. 이렇게 적법하니까 1번에서 위수중이 안 나왔으면 써주는데 1번에서 위수중이 나와가지고 위수중은 아니다 이렇게 언급 정도만 하면 돼요. 1번에서 증거능력을 안 물었으면 2번을 자세히 써야 되겠지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사진 촬영의 문제가 하나가 있고, 이건 의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 문자 메시지 전에 사본이 나와서 원전 불능, 이건 확실해요. 근데 문자의 속성과 관련해서 출제자의 의도가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저는 사례 문제를 만들고 실제 제가 만든 사례들이 사법시험, 변호사 시험에도 반영이 많이 되죠. 그리고 아예 그쪽에는 사례집을 2008년 이후 쓴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식의 문제가 실제 판례에서도 보기 어렵다. 그러면 판례에서도 보기 어려운데 이런 문제를 만들어 가지고 명확하게 채점만 해준다면 아주 수작입니다. 사실요. 실무적 역량도 늘려주고. 근데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지금도 실무에서 제가 여러 가지 물어보면 증거물 같은 경우는 사진을 찍는다, 그게 많이 활용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이게 상대방의 동의를 받고 찍으면은 승낙 검증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사진의 영상을 가져가도 좋다, 이미 제출물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승낙 없이 촬영을 했다, 승낙 없이 촬영을 해가지고 이걸 증거로 제출한다. 그럼 사실은 이 부분은 압수하는 거나 사실은 똑같거든요. 문자 메시지라든지 기본 서류라든지. 그러면 그런 거 압수하지 않고 전부 다 사진 찍어서 제출하면 법원에서 과연 증거로 받아줄까요? 저는 이건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가서 나중에 재판에서는 증거로 안 쓰이게 됩니다. 왜? 수집 절차에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단지 사진 촬영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냐면 서류라든지 휴대폰을 압수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채점을 하실 때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논리에 불문하고 사진 촬영을 쓰긴 썼는데 여기서 증거 능력이 없다, 위수중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러나 이 부분이 분명히 문제점이 되고 일반적인 사례는 아니다. 그래서 채점하실 때 이 사진 촬영 부분에 대해서 논의는 좀 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인이 촬영한 것도 아니고 수사기관에 촬영했는데 이 부분에 결론 여하를 불문하고 배점을 안 한다고 하면 매우 유감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 문제 자체는 정말 출제하시는 쪽에서 의도를 가지고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고민해 봐라 라고 냈다면은 상당히 수작이다. 그러나 만약에 채점을 할 때 이것저것 무시하고 촬영도 무시하고 그 다음에 이게 진술 증거가 될 수도 있고 비진술 증거가 될 수 있는데 이 구분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채점을 안 한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유감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설문 3으로 보면은 을이 병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기록한 을의 피신조서는 병의 피고 사건, 병의 매수 혐의, 병의 매수와 관련해서 사경 A가 을의 진술을 피신조서로 기재했고, 이 피신조서에는 병의 진술이 돼 있다. 그러면 을이 피고인 아닌 을이 병의 진술, 피고인 병의 진술을 전문한다. 이런 건 매우 좋아졌어요. 원래 증거와 관련해서 옛날에 우리 시험에 누구에게 증거로 쓰느냐 이런 것들이 안 나와가지고 상당히 곤란했는데, 지금은 꼭 자기한테 A가 갑의 휴대폰 갑에게, 을이 이런 피신조서 병에게 똑딱 이렇게 정확히 해주는 것은 매우 출제자들이 신경을 쓴다. 이런 부분은 매우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매수 혐의와 관련해서 이렇게 나왔을 때, 그러면 여기는 316조 1항 피고인 아닌 자가 피고인 병의 진술을 전문한가 특신 상태로 갈 것 같고, 자, 이 부분을 좀 혼동스러운 분들이 많았어요. 아마 정상적으로 생각하면은 사경이 이게 피신조서가 아니라 본질은 이 둘이 공범이 아니기 때문에, 공범도 아니고 뭐 방조한 것도 아니에요. 전혀 모르고 도와달라고 핸드폰 잠깐 문자 한번 이거 좀 보낼게 하고 보냈다. 그러니까 공범이 아니고
형식이 피신조서로 썼다 하더라도 실질은 진술조서예요. 그냥 본질은 참고인 진술조서 312조 사항인데, 자, 이 부분이 이제 시간이 급박하신 시험본 80분은 솔직히 생각할 겨를이 별로 없는데, 이걸 생각을 못하고 실수를 하신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데, 이런 재전문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배점에 문제점 다음에 이 재전문 증거를 증거로 쓸 수 있느냐, 이런 배점이 50% 이상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쪽 쓰시고, 전문법칙 예외 요건에서는 한 1.5 정도, 뭐 2점 정도, 이 정도 되니까 이 부분 좀 틀려도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앞에 특히 채점기준표에서 문제점이라든지 재전문 증거의 증거능력 학설과 판례, 전문 진술이 기재된 조서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을 인정하지만 재전문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어떤 절충적 형태라는 것을 잘 서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5점짜리가 나왔어요. 강제 체뇨. 사실 이 강제 체뇨와 관련해서 작년 말에 최신 판례가 하나 나왔어요. 그냥 압수수색 영장인데, 이 부분을 그냥 강제 체열 판례를 끌어내신 분도 점수는 거의 똑같다고 보면 돼요. 체열이나 체뇨나.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학설에서 압수수색 검증, 압수수색에 했다가 감정처분 허가장, 검증에 감정처분 허가장이 있고, 저는 이제 압수수색 영장설로 판례에 맞춰서 서술은 해놨어요. 근데 5점이기 때문에 학설과 검토 위주로만 쓰셔도 점수를 다 맞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해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은, 여기 실제로 채점 기준과 당연히 다르죠. 근데 실제 여기 회원분들의 채점 궁금하시니까 어느 정도 나올까 며칠이라도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점에서 뭐 음란물 제작 배포와 관련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별건을 압수했다. 영장의 효력은 담보할 수 없다. 이걸 문제점에 안 써도 돼요. 여기다 썼든지 뒤에다 썼든지 쓰기만 하면은 1점씩은 맞을 거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증거능력을 물어봤기 때문에 항상 모든 시험의 약속이에요. 증거능력이 있든지가 없든지 간에 증거능력을 물어보면 증거능력 배제 기준이 무엇이고 그게 위수중이 적용되느냐 꼭 써준다는 거죠. 그래서 증거비율 기준, 압수 절차의 위법성을 살펴보는데, 그래서 위수중과 관련해서 많이 본 것들입니다. 성질 영상 불변론이라든지, 그 다음 증거배제 기준, 헌법 12조랑 적법 절차 중대 위법에 한한다는 거. 그럼 내려가셔서, 자, 그 다음에 압수 절차의 적법성에서, 자, 이 부분이 1점 정도 배점이 가능해요. 추가 배점도 가능하고, 그래서 개별 영장, 특정 영장 원칙이고, 바로 별건 압수는 금지되죠. 그래서 A가 발부받은 영장은 아청법, 그러나 별건인 마약류는 영장의 효력으로 담보할 수 없다는 거 하면 끝나요.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시간이 급박하시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영장 막 집행 절차 쓰신 분들도 꽤 많은데, 안타깝지만 우리 시험이 뭐 꼭 야박하게 주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은 군데군데 배점을 주니까 그 부분도 고려를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영장주의 예외로서 앞에 바로 이제 두 가지를 보자. 사실은 기본적인 것은 216조 1항 2호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217조까지 넘어가서 216조 3항 216조 3항에서 범행 중 범행 직후 범죄 장소에서 압수수색 검증을 할 수 있고 사후영장을 받아야 되는데, 요즘의 추세, 사실은 우리는 마약 소지도 범죄로 보니까 범죄 장소로 볼 여지도 있지만 그러나 실제 외국에서는 그렇게 보지를 않고요. 무엇보다도 최근에는 범죄 장소의 압수를 아주 제한적으로 써요. 그래서 보통 피의자가 체포돼 버렸다. 체포되면 물건이 남기 때문에 긴급성이 없다는 쪽으로 가고, 그러나 바로 216조 1항 2호가 배점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체포 구속 현장 영장 없이 압수수색 검증을 하고 지체 없이 48시간 내 사후영장 청구하는데, 뭐 특별한 게 없어요. 전행범 체포도 적법하다고 그랬고, 시간적 접착성도 네 가지 입장인데 체포가 성공하면 어느 견해도 다 충족해요. 그리고 체포 현장이고, 그 다음에 대상물도 긴급행위설, 부수처분설 어느 견해든 상관이 없고 사후영장까지 받았다. 적법하고 적법한 이상 위수중이 아니다. 이렇게 가겠죠. 자, 그 다음에 설문 2와 관련해서, 이 설문위는 좀 배점을 후하게 줄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출제가 이거 미스는 아니지만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다양한 답안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게 수긍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야 된다. 그래서 수사기관 촬영의 적법성, 사본, 그 다음에 전문 법칙에 대한 문제. 그래서 촬영과 관련해서 임의수사, 강제수사, 뭐 이분설이 있는데 판례 현필긴상이라는 요건하에 영장 없는 촬영도 허용한다 넘어가셔서 우리도 그냥 강제수사, 초상권 침해 강제수사나 판례와 같이 보겠다. 그래서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현필긴상을 충족했다. 이걸 강제수사로 보면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216조 1항 그냥 체포 현장에서 사진 촬영을 검증과 비슷하다고 하니까 검증과 유사해가지고 그냥 이걸로 충족한다고 봐도 이거 아주 저희가 생각할 때는 좋은 아이디어고요. 또는 그냥 임의수사로 보고 임의수사로 봐서 현필긴상으로 가는 거. 사실 우리 실무는 임의수사설입니다. 우리 판례도 취지도 그렇고 어떤 체증사진 같은 거, 고속도로 무인카메라 어떻게 영장을 받아요. 그래서 그런 정도는 가능한데 사실 이 사안은 사실 의무는 살짝 있지만 의무는 접어두고 어느 쪽 형태로 가도 충분히 포섭이 될 것 같다. 자, 그리고 최량 증거의 법칙. 이런 최량 증거의 법칙 같은 경우도 출제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원전불능이라는 요건하에 증거로 쓸 수 있고, 그다음 문자 메시지 속성. 이게 이제 힘든 거죠. 이 부분이 중점으로 뒀는데 제가 이제 각주로도 표현했는데 그냥 아마 출제 의도가 이거였지 않을까라고 제가 추정을 하긴 하는데 아닐 수도 있어요. 출제자의 의도는. 그래서 출제 의도를 넘어서 이 문제에는 실제로 사법시험이나 변호사 시험이면은 이쪽이 강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술의 의미 내용이 문제되면 전문 증거, 존재 자체가 문제되면 비진술 증거인데 뭐 요원 정탄, 요증 사실 일부, 언어적 행동 정황 증거로 사용된 거 탄핵 증거 등은 이게 진술의 존재 자체가 문제되는 대표적인 거고요. 이 문자 메시지를 필로폰 판매 혐의, 뭐 판매를 시도하였다. 그래서 존재 자체가 문제된다 이렇게 써도 좋고, 그러면 존재 자체가 문제되면 비진술 증거의 대체물인 사진으로서 뭐 비진술 증거설과 진술 증거설이 대립되고, 판례는 욕설 휴대폰 문자 메시지에서 비진술 증거로 봤고요. 제가 각주로 써놨는데 각주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넘어가서 그래서 전문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비진술 증거, 최량 증거의 법칙은 명확하지 않으니까 이걸 충족한다면 증거로 쓴다라고 얘기하죠. 자, 그런데 여기 한 번 더 썼어요. 바로 전문 법칙의 적용 여부에서 진술 증거로 본다라고 한다면은 이 문자 메시지, 제가 일부러 답안을 하나 더 써놓은 게 문자 메시지를 여기 보시면 카비울에게 보낸 문자 제시는 마약을 판매하겠다는 진술 내용, 의미 내용에 초점이 맞춰지면 이게 주요 입증 취지면 전문 증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게 전문 증거라고 본다면은 바로 313조 1항이에요. 그래서 2016년 5월 29일 이런 특수 매체도 포함을 하고 있고, 그리고 피고인의 진술서는 작성자의 진정 성립인데 나중에 디지털 포렌식 그 밖에 객관적 방법으로 대체 증명도 가능하다. 이렇게 서술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런 사안 적용은 또 사안 해결은 또 이에 맞추어서 또 하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설문 3번과 관련해서 바로 전문 진술이 기재된 조서 재전문 증거라는 점. 자, 깊이는 안 하겠습니다. 이 재전문 증거의 증거 능력과 관련해서 긍정설과 부정설이 있는데 판례는 항상 전문 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312에서 14조 조서 요건과 316조의 요건을 갖추면 증거로 할 수 있는데 바로 재전문 진술, 재전문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증거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거고요. 뭐 검토로는 증거 능력, 검토는 무조건 긍정설이에요. 왜? 우리가 시험을 보려고 하면은 긍정설을 써줘야 그 다음 전문법칙 예외 요건을 또 써서 배점을 맞죠. 그래서 전문법칙 예외 요건은 내려가서 앞에 얘기했듯이 을은 병에 마약 구매와 관련해서 공범관계 있지 않아요. 모르고 애뒀다고 하면. 그래서 병의 공소사실과 관련해서는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312조 4항, 또한 을이 피고인, 피고사건, 을병 피고사건에서 병의 진술 전문했으니까 316조 1항. 그래서 312조 4항 요건과 316조 1항 요건 쭉 써주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설문 4번은 5점짜리이기 때문에 좀 신경을 많이 안 쓰고 5점짜리면 그냥 이렇게 그냥 쭉 쓰면 돼요. 문제점이고 사안 해결이고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강제 체열 시 필요한 영장에서 4가지 입장이 있고, 판례는 바로 이렇게 2008년 7월 12일 날 나왔고 공보 게재는 더 늦게 됐어요. 그래서
경찰 승진, 경찰 간부라든지 이쪽 책에는 사실은 사법시험 없지만 변호사 시험 책에도 아직도 반영은 안 됐어요.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채점 기준에 그냥 강제 체열 사례를 해도 충분히 대용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냥 판례에 맞춰 가지고 압수수색 영장서를 채택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 된다로 마무리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면 이번에 경정급 시험을 보면 객관식도 만만치 않았고 주관식에서 상심을 하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 가지 데이터를 기준으로 그리고 실제 시험을 응시하신 분들에 보니까 이번에 이렇게 책에서 경찰 쪽의 책에서 똑같이 안 나오는 거 그러면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더라고요. 심지어 단문도 잘 외워두셨는데 단문도 하나의 단문이 다가 아니라 그 단문 안에서 공범자 자백의 증거등력, 인신구속과 인권보장에서 피고인 싹 빼버리고 피의자의 체포구속된 자의 인권보장하니까 너무나 못 쓰고 아예 기억이 안 났다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무래도 우리가 합격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 점수를 좀 후하게 줄 수밖에 없고 특히나 사례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약간 논란이 될 만한 그런 현장에서는 벌어질 수 있지만 그 법리에 대해서 논란이 될 만한 문제도 끼어 있는 것 같아요. 설문 2 같은 경우. 그래서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설문 2를 풀다 보니까 당황해서 단문도 제대로 못 쓰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힘든 건 알겠지만 그래도 기다려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상대평가이고 그 상대적으로 합격자가 나올 수 있을 만큼 채점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기다리셔도 된다라고 하는 거 해주시고요. 이렇게 이제 향후에 공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단문집 있으면 책 외우고 사례도 그냥 사례 있는 거 외우고 무조건 다 똑같다고 하는 게 아니라 사고를 요한다는 거예요. 단문도 생각을 해보고 뭘 물어보느냐, 이 내용 중에 뭘 물어보느냐. 사례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서 내 생각을 풀어서 쓰는 거, 그런 학습이 이루어져야 되겠고, 그러니까 공부를 그냥 단순 암기 두 문자 따고 이런 게 아니라 생각하는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문제도 다양하게 책에 없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 다양히 만들어진 사례를 지속적으로 연습해야 된다. 그렇게 해도 만만치 않은 시험입니다. 그러나 생각하시는 게 경찰 수사권이 독립되고 어떤 수사와 관련해서 경찰이 우리나라 최고의 실무가들입니다. 이런 실무가들 분들께서 조금 더 검찰이라든지 법원과의 경쟁을 하고 학자들과의 경쟁을 하기 위해서도 조금 더 이렇게 수사와 증거 쪽에서는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좀 실력을 향상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점에서 이번 시험은 그런 점으로서는 나름대로 의미가 크다. 그리고 출제자들도 고심의 흔적이 보인다. 이런 정도로 강평을 마치고 설명을 마치고 전체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시험 보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